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선택한 것이 정말 여러분의 자유의지였을까요? 아니면 그 선택조차 이미 138억 년 전 빅뱅이 순간에 결정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뇌는 나의 의식보다 0.5초 먼저 결정합니다. 내가 결정했다고 느끼기도 전에 뇌는 이미 그 결정을 먼저 내렸던 것입니다. 1983년 신경과학자 벤저민 리벳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은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순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연구진은 그동안 참가자들의 뇌파를 동시에 측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참가자들이 지금 움직여야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심하기 약 0.5초 전에 뇌는 이미 먼저 그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이 결정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먼저 내린 결정을 뒤따라 간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했다고 믿었던 그 순간은 사실 이미 뇌에서 시작된 사건을 의식이 뒤늦게 알아차리는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자유의지는 환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로봇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진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부처는 무아, 다시 말해 고정된 자아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하는 독립된 나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조건들의 흐름이 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얽힌 그물망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아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만납니다.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유란 필연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선택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는 조건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이 나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어제의 상처, 오늘의 피로, 지금의 호르몬, 어린 시절의 기억이 만들어낸 파동입니다. 조건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리벳 실험은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의식은 결정을 만들지 못하지만 결정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뇌가 신호를 보낸 후에도 실행 직전 0.2초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찰나에 우리는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유 거부권이라고 부릅니다. 명상 수행자들이 수천 년 동안 닦아온 것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무언가를 만드는 힘이 아니라 흐름을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깨어있다고 믿는 이 순간은 진짜일까요? 장자는 나비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완벽한 나비였습니다. 날개를 펄럭이며 꽃 사이를 날았죠. 그런데 깨어나 보니 자신은 장자였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내가 나비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장자가 나오는 꿈을 꾸는 것인가? 현실과 꿈의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꿈이 가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그것이 완벽한 현실입니다. 고통도 느끼고 기쁨도 느낍니다. 깨어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이 꿈인 줄 모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도 또 다른 차원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이 질문에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관측하기 전까지 입자는 확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중첩된 파동으로 존재하죠. 관측하는 순간 파동함수가 붕괴하며 하나의 현실이 나타납니다. 현실은 관측 이전까지 꿈처럼 불확정 상태로 존재합니다. 1960년대 물리학자 존 휠러는 지연 선택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빛이 두 경로 중 어느 길로 갔는지를 관측 시점을 바꿔가며 측정하는 실험이었죠. 놀랍게도 결과는 이랬습니다. 관측하는 순간에 따라 빛은 과거의 경로를 바꿨습니다. 미래의 관측이 과거의 현실을 결정한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꿈 요가는 바로 이 지점을 수행으로 삼았습니다. 꿈속에서 스스로 이것은 꿈이다 라고 알아차리는 연습, 즉 명석 몸을 통해 의식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이것이 꿈임을 자각하는 순간 수행자는 꿈을 조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손을 보고 이것이 꿈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날아오르거나 물속을 걷거나 벽을 통과합니다. 티베트 승려들은 말합니다. 꿈에서 깨어나는 연습이 곧 삶에서 깨어나는 연습이다.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이 세계도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하나의 꿈일 수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들은 드림타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꿈이 땅과 산과 강을 만들었고 지금도 꿈의 시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실과 꿈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연속선 위에 있는 다른 진동수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REM 수면 중 뇌의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꿈을 꿀 때 뇌의 활동 패턴은 깨어있을 때와 거의 동일했죠. 시각 피질이 활성화되고 감정 중추가 반응하며 기억이 작동합니다. 뇌에게는 현실과 꿈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둘 다 신경 신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안정적인 꿈, 더 많은 사람이 합의한 꿈일 뿐입니다. 힌두교 철학에서는 이 세계를 환영, 즉 마야라고 부릅니다. 마야는 진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처럼 흐르고 구름처럼 변하며 파동처럼 진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더 높은 차원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는 이 질문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빨간 약을 먹으면 진실을 볼 수 있지만 파란 약을 먹으면 익숙한 환상 속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파란 약을 선택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고 환상은 언제나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중 무엇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칸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물 그 자체를 볼 수 없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세상을 봅니다. 그 안경을 벗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것이 우리 의식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환영 속에 갇힌 것일까요? 불교는 깨달음을 단순히 깨어남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현실이 하나의 꿈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눈앞이 환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환영조차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꿈속에 있든 현실 속에 있든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가이죠. 지금 이 순간 나는 깨어있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에서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주의 모든 입자는 빅뱅의 순간 하나의 점에 함께 있었습니다. 양자 얽힘의 원리에 따르면 한때 연결되었던 입자는 영원히 연결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연결은 거리와 시간의 제약조차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주의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몸의 원자와 저 먼 은하의 별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어져 있죠. 분리는 환상인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나와 너, 여기와 저기, 그리고 내부와 외부가 실제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힌두교의 우파니샤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근원인 브라마는 본래 홀로 존재했습니다. 나는 하나다. 하지만 나 자신을 더 많은 형태로 경험하고 싶다. 바로 그 생각으로 인해 이 우주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신이 스스로를 경험하기 위해 자신을 여러 모습으로 나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거울이 없으면 얼굴을 볼 수 없듯이 타자가 없으면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분리는 인식을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이 우주는 겉보기에는 수많은 것들로 분리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더 깊은 차원에서는 거대한 하나의 질서가 스스로를 드러낸 모습에 가깝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음과 양으로 나뉘어 만물이 생겨났지만 그 근원은 하나입니다. 바다가 파도를 만들 때 파도는 바다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파도는 바다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이 순간 이 장소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파도입니다. 분리되었다고 느끼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우리 인류 모두가 마음 깊은 곳에서 함께 공유하는 거대한 정신의 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층 속에 바로 원형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영웅이나 그림자, 내면의 여성성을 상징하는 아니마 혹은 지혜로운 노인과 같은 보편적인 상징들입니다. 이러한 원형들은 한 개인의 삶에서 만들어진 경험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태초부터 공유해온 근원적인 기억입니다. 결국 우리는 저마다 독립된 개별 의식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거대한 집단 의식의 일부로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바란다. 이 말은 단순한 자비심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존재가 곧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분리는 사실 우주가 스스로를 알아가기 위해 펼쳐낸 거대한 놀이와 같습니다. 이를 릴라, 즉 신성한 유의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신성한 놀이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생이 마지막 30년을 단 하나의 목표에 바쳤습니다. 중력과 전자기력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려 했던 것이죠. 결국 그는 그 꿈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멈추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4가지 근본적인 힘이 존재합니다.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그리고 약한 핵력입니다. 이 4가지의 힘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작용합니다. 중력은 별과 행성처럼 거대한 세계를 지배하고 나머지 세 힘은 원자보다 작은 미시세계를 다스립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정교하게 설명하고 양자역학은 나머지 세 힘을 다룹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두 이론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블랙홀의 중심이나 빅뱅의 순간처럼 극단적인 조건에서는 두 이론이 서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지금도 더 깊은 차원의 법칙을 찾고 있습니다. 두 이론을 모두 품을 수 있는 더 근본적인 하나의 이론을 말입니다.
붓다가 말한 모든 존재가 하나라는 깨달음과 아인슈타인이 찾고자 했던 모든 힘의 통일은 어쩌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의 언어로, 다른 하나는 수학의 언어로 우주의 근원을 탐구한 셈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수식으로 통일을 찾으려 했듯 끈 이론은 그 통일을 더욱 근원적인 차원으로 확장합니다. 즉, 물리의 언어로 우주의 숨은 차원을 드러내려는 시도입니다. 그것은 붓다가 말한 하나의 존재가 수학과 진동의 형태로 표현된 또 다른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힘과 법칙의 통일을 위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끈 이론입니다. 입자는 점이 아니라 진동하는 끈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는 마치 기타 줄의 진동이 다른 음을 만드는 것처럼 끈의 진동 방식에 따라 다른 입자가 나타납니다.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입자는 마치 서로 다른 음을 내는 현악기처럼 끊임없이 진동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끈 이론이 성립하려면 11차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세계는 3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시간, 즉 4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너머에는 7개의 보이지 않는 차원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 차원들은 너무나 미세하게 말려 있어 우리의 눈이나 장비로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차원 속에서 우주의 근본적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끈 이론이 제시한 다차원의 우주는 또 다른 시각에서 정보의 형태로도 설명됩니다. 블랙홀의 표면에 모든 정보가 저장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물리학자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우주의 경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부 연구자들은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홀로그래픽 원리를 탐구합니다. 즉, 우주 전체가 더 낮은 차원의 정보로 인코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 세계는 사실 2차원 표면에 기록된 홀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블랙홀의 표면이 정보를 보존하듯 우주 자체도 경계에 새겨진 거대한 데이터의 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우주가 거대한 양자 컴퓨터라는 것입니다. 모든 입자는 정보를 계산하고 상호작용은 연산이며 물리 법칙은 알고리즘입니다. MIT 세스 로이드 교수는 이것을 계산하는 우주라 불렀습니다. 우주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계산하며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빅뱅 이후 우주는 계속 계산해 왔습니다. 그 계산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정보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우주의 기본 단위는 물질도 에너지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바로 비트, 즉 정보입니다. 물리학자 존 힐러는 존재는 정보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의 근원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결국 정보 이론이어야 할까요? 아직 아무도 그 답을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모든 이론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을 뿐 결국 하나의 진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가장 깊은 층위에서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끈 이론에서는 모든 입자가 같은 끈이 다른 진동입니다. 홀로그래픽 원리에서는 모든 우주가 하나의 표면에 인코딩되어 있습니다. 정보 이론에서는 모든 현상이 하나의 정보장이 다른 패턴입니다. 결국 과학이 찾아가는 방향과 고대의 영적 통찰이 맞닿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의 구조를 탐구하던 방정식이 어느새 존재의 의미를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리학은 지금 신비주의와 만나고 있습니다. 과학이 끝에서 발견되는 것은 영성의 시작입니다. 겉으로는 무한한 다양성이 펼쳐져 있지만
그 모든 현상 아래에는 하나의 근원이 흐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봄은 이를 숨은 질서라 불렀고 아인슈타인은 우주를 하나의 통일된 장으로 보았습니다. 스피노자는 신과 자연을 동일시하며 모든 존재가 하나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과학자와 철학자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했을 뿐 그들이 가리킨 곳은 같았습니다. 우주의 근원은 분리가 아니라 연결이며 다양성은 하나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일 뿐입니다. 이것은 고대 현자들의 깨달음이자 현대 물리학이 도달한 결론입니다. 베단타 철학의 핵심인 아드바이타는 둘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브라마는 우주 전체의 의식이고 아트마는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나의 의식입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같은 의식의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다. 즉, 우주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경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동양은 그것을 의식이라 불렀고 서양은 그것을 존재라 불렀습니다. 나와 세상, 인간과 신, 물질과 정신을 잇는 그 근원의 자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노자는 도가 모든 것이 근원이라 했습니다. 도는 하나를 낳고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낳습니다. 도는 이름 붙일 수 없고 형태로 한정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를 넘어선 근원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 시기 이집트 출신의 철학자인 플로티노스는 그것을 최초의 하나됨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다양성이 그 하나로부터 흘러나오고 다시 그 하나로 돌아간다고 전했죠. 모든 다수성이 근원이 되는 하나, 사유도 존재도 그 이전의 차원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그 하나됨을 직접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수피즘의 철학자이자 영혼의 시인 루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교인도 유대교인도 무슬림도 아니다. 나는 동쪽의 사람도 서쪽의 사람도 아니다. 나의 장소는 장소 없음이며 나의 흔적은 흔적 없음이다. 모든 이원성을 넘어선 자리에 진리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것의 이론이 완성되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알게 될까요?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일 이론을 발견한다 해도 그것은 결국 방정식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방정식에 불을 붙여 우주를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왜 우주는 존재하려는 수고를 감수한 걸까요? 이 질문에 물리학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어떻게를 설명하지만 왜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메커니즘은 드러내지만 의미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이론은 사실 모든 것이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의 작동 원리를 다루지만 존재의 이유는 침묵합니다. 이 지점에서 탐구의 방향은 물질에서 마음으로, 객관에서 주관으로 이동합니다. 우주의 법칙을 설명하던 과학은 이제 묻습니다. 그 법칙을 인식하는 의식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의식은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빨강이 느낌, 음악이 아름다움, 사랑의 기쁨은 단지 신경신호일 뿐일까요? 이것이 바로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가 말한 의식의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과학은 여기서 멈춥니다. 뇌의 작동을 모두 밝혀도 의식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남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대담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의식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주의 바탕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왜 정보 처리에는 느낌이 따르는 걸까요? 일부 철학자들은 범심론을 제시합니다. 의식은 물질의 부산물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전자가 질량과 전하를 가지듯 모든 존재는 원시적인 형태의 의식을 지닌다는 가정이죠.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의식도 진화합니다.
또 다른 접근은 통합 정보 이론입니다. 시스템이 통합하는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의식의 정도가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의식은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높고 동물은 그보다 낮으며 단순한 시스템도 미약하게나마 의식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말하듯 충분히 복잡한 체계는 스스로의 완전함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 바깥에 더 깊은 진리가 존재합니다. 우주가 복잡하다면 우주 스스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이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인식하지 못하듯 우리는 우주 안에서 우주를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절망이 아니라 아름다움입니다. 불완전함이 의미를 낳고 미스터리가 생명을 부여합니다. 모든 답을 알아버린다면 질문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우주는 끝없는 질문이고 우리는 그 질문이 만들어낸 하나의 아름다운 응답입니다. 부처는 형 이상학적 질문 앞에서 침묵을 했습니다. 우주는 영원한가? 아니면 유한한가? 영혼은 몸과 같은가? 혹은 다른가? 깨달은 자는 죽은 뒤에도 존재하는가? 아니면 사라지는가? 그 모든 물음에 부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해탈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살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화살을 뽑는 것입니다. 고통을 끝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탐구입니다. 모든 것의 이론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을 알아낸다 해도 우리의 의식이 확장될까요? 지식은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변화를 만드는 것은 이해이며 그 이해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일어납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경험은 신비의 경험이다. 그것이 모든 예술과 과학의 근원이다. 결국 진리는 방정식이 아니라 은유입니다. 언어로 설명되지 않고 다만 느껴질 뿐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 명비상명.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며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탐구를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탐구 속에서 신비를 존중해야 합니다. 알되 모름을 품어야 하고 설명하되 경애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과학자이면서 시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성과 직관, 분석과 감각의 균형 속에서 진리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모든 것의 이론은 완성될 수 없지만 그 여정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질문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확장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왔던 답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주를 이해하려는 우주,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인 거죠. 자유의지는 환상일지라도 자각은 분명히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분리는 환영처럼 보이지만 사랑은 언제나 진실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깨어 있는지,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지, 신비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주는 질문으로 존재하며 우리는 그 질문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한 구절입니다. 별의 먼지로 태어난 우리는 오늘도 별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 속에서 우주는 자신을 인식하고 그 인식 속에서 기적과 신비와 사랑이 피어납니다. 삶은 지식을 쌓는 길이 아니라 잊힌 기억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진실, 나는 우주다 라는 기억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해는 머리로 완성되지 않고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우주는 수학으로 쓰였지만 사랑으로 읽힙니다. 진리는 논증으로 증명되지 않고
체험으로 드러납니다. 모든 방정식의 마지막에는 결국 경애가 남습니다. 이해의 끝에서 사랑이 피어나고 사랑의 끝에서 새로운 이해가 열립니다. 우주는 우리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는 서로를 통해 우주를 이해합니다. 우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본래부터 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한 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곳에 존재의 의미가 있고 사랑의 본질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